여기선 혼자 사는 게 더 외로운 법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저는 서울 서초구 가족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이혼 조정 서류가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불쌍하잖아. 아빠도 은퇴하셨는데 혼자 어떻게 살라고. 큰딸 수진이가 어젯밤에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28 대학 강사인 딸아이는 제가 아닌 아버지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 동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좀 참지. 3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이제 와서 뭘 그렇게 참으라고? 20년이야 20년. 내 아빠가 그 여자와 만난 게. 조정위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연희 씨, 김태수 씨 들어오세요. 남편. 아니 이제는 남이 될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보니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58세 대기업 상무로 은퇴한 지 석 달. 퇴직금 절반을 제게 주기로 하고 아파트는 제 명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하신 내용 맞으시죠?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없음. 네. 제 목소리였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 30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52년을 살았는데 이 얼굴이 내 얼굴이 맞나? 주름이 깊게 패인 눈과 힘없이 처진 입꼬리,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32평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짐을 싸서 동현이 집으로 갔고 저는 이제 이곳에 혼자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닦고 또 닦았던 마룻바닥,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았던 식탁, 아이들 사진이 가득한 액자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였지? 청소부? 요리사? 아니면 그냥 투명인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세 놓으려고요. 빠를수록 좋아요. 아, 네. 시세가 지금 3억 2천 정도인데 3억에 내놓으세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시골 내려간다. 외할머니 집 있던데. 걱정 마. 답장은 2시간 뒤에 왔습니다. 엄마 거기 집도 없잖아요. 제정신이세요? 제정신? 30년간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제 좀 정신 차리려는 거야. 일주일 만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급하게 내놓으니 바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30년치 삶을 박스 10개에 담았습니다. 옷까지 사진 몇 장, 책,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낡은 주소로. 그 주소록에서 저는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경남 산청군 금서면 지리 3길 47. 외갓집 주소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은 내 이름으로 해뒀다고 하셨던 그 집. 20년 넘게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나레이션. 3월 22일 저는 짐을 택배로 보내고 서울역에서 경남 진주행 KTX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2시간 반 후 진주역에 내렸고 다시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넘게 달려 금서면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세상이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높은 산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공기는 서울과 달리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오후 시인데도 해가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기, 지리 3길이 어디예요? 버스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아, 거기? 저 길로 쭉 올라가시면 되는디. 근데 거기 사람 안 사는디? 네, 제가 살려고요. 아이고, 서울서 오셨나? 거긴 한참 올라가야 하는디. 택시도 잘 안 가려 할기요. 기사님 말대로였습니다. 택시를 불렀지만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농가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밭은 황량했고 간간히 보이는 집들은 대부분 빈집처럼 보였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파서 멈춰 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데 저 멀리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저게 외갓집이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마다 왔던 그 집.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감자국 냄새,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문은 낡았지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밀어보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기와 몇 장이 깨져 있었고 마루는 썩어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끊겼구나. 당연하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습니다.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낡은 장롱, 먼지 쌓인 밥상, 구석에 놓인 화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봤습니다. 다행히 물은 나왔습니다. 녹물이 한참 나오다가 맑은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먼지를 털어낸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산골의 밤은 추웠습니다. 외할머니가 쓰시던 두터운 이불을 꺼내 덮었지만 한기는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끄니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어둠. 창밖에서는 알 수 없는 벌레 소리,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52살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소리. 제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저는 벌떡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 플래시를 켜며 대답했습니다. 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씨 댁 손녀분이십니까? 네, 외손녀예요. 박연희인데. 남자는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옆집 사는 강민우입니다.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 도둑인가 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무뚝뚝한 인상,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기는 내일 한전에 연락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집 오래 비었었는데 혼자 사시게요? 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불빛 때문에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여기선 혼자 사는 게 더 외로운 법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옆집으로 오세요. 사과농장 하는 집입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선 혼자 사는 게 더 외로운 법입니다.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30년간 사람들 속에서 살았지만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남편 옆에서도 자식들 옆에서도 혼자였습니다. 더 외로울 수가 있을까? 이미 충분히 외로웠는데. 다시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까보다는 덜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떤 기계 소리 같았습니다. 얼떨결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일출이었습니다. 산 능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있었구나. 기계 소리는 옆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 강민우 씨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어제 사온 빵을 꺼내 먹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커피도 못 끓이고 그냥 생수로 목을 축였습니다. 8시쯤 되어 한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전기 개통하려고요. 경남 산청군. 신청자 성함이요. 박연이요. 신분증이랑 등기부등본 팩스로 보내주세요. 개통은 내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요? 오늘은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상간 지역이라. 결국 오늘 하루는 더 불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먼지를 쓸고 닦고 깨진 유리창은 신문지로 막았습니다. 낡은 가구들을 마당으로 내놨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30년간 청소기만 돌렸더니 손이 이렇게 약했나. 마당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데 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어젯밤 그 남자 강민우 씨였습니다. 담을 넘어 얼굴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 네. 빵 먹었어요. 빵?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10분쯤 지나 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 씨가 스테인리스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인데.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폐 아닙니다. 어차피 혼자 먹기 많이 끓였어요. 그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청소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저 가구들 제가 트럭으로 실어다 버릴까요? 마을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요. 그날 오후 민우 씨는 낡은 트럭을 가지고 와서 제가 정리한 가구들을 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선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민우 씨가 돌아왔습니다. 다 버리고 왔어요. 이거 드세요. 그는 사과 한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제 농장에서 키운 거예요. 작년 거라 좀 물러졌지만 먹을 만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받기만 하면 저도 도움받을 일 생기면 부탁하죠 뭐. 그는 담백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촛불을 켜고 민우 씨가 준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끓인 된장찌개와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구수하고 진했습니다. 사과를 하나 깎아 먹었습니다. 달고 아삭했습니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전기가 들어오고 집도 제법 사람 살만하게 정리됐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찾아와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장은 수요일, 토요일에 서고요. 보건소는 면 소재지에 있어요. 박씨 댁 손녀가 왔다니까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그나저나 혼자 사시기 힘들 텐데. 농사는 지으실 거예요. 농사요? 집 앞에 밭이 있잖아요. 그냥 놀리긴 아깝죠. 이장님이 가신 후 저는 집 앞 밭을 내려다봤습니다. 100평쯤 되어 보이는 밭이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농사? 나는 화분도 제대로 키워본 적 없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흙을 만지고 뭔가를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면 소재지 농협에 가서 호미와 삽, 장갑을 샀습니다. 점심을 먹고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호미로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또 물집이 잡혔습니다. 젠장,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민우 씨였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풀 뽑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뿌리를 확실히 뽑아야 다시 안 나요. 그는 제 손에서 호미를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민우 씨는 호미를 땅에 깊숙이 찔러 넣고 지뢰대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풀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봤죠?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가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뿌리가 뽑혔습니다. 잘하시네요. 아니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선생님은 무슨?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민우 씨라고. 그럼 저도 연희 씨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 씨 혼자 하시면 한 달 걸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폐 많이 끼쳤는데. 이웃이 돕는 게 당연하죠. 그날부터 민우 씨는 자신의 농사일을 마치고 제 밭을 도와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밭을 매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는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태어났을 때부터요. 5대째 여기 사는 집안이에요. 그럼 농사도 오래 지으셨겠네요. 네.
아버지 이어서 지금 30년쯤 됐네요. 가족은요? 순간 민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가 5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다녀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5년 됐으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 씨는 가족이 없으세요? 이혼했어요. 한 달 전에. 자식 둘 있는데 아빠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힘드셨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나레이션. 밭일을 하면서 저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서 매일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2주쯤 지나니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의 물집은 굳은 살이 됐고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핏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나 살아있구나. 밭에 풀을 다 뽑고 이제 무엇을 심을지 고민할 때였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정도면 초보자도 키우기 쉬워요. 민우 씨가 조언했습니다. 감자는요? 감자? 좋죠. 지금 심으면 6월에 캘 수 있어요. 다음 날 민우 씨는 씨감자를 한 자루 가져왔습니다. 제 밭에 남은 거예요. 이거 심으세요. 제시도이 계속. 제 밭에 남은 거예요. 이거 심으세요. 얼마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웃끼리. 그날 오후 민우 씨는 씨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30cm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요. 씨감자를 넣고 흙을 덮어요. 너무 깊지 않게. 저는 그의 말대로 따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파고 씨감자를 하나하나 심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옷이 더러워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흙의 촉감이 좋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30년간 나는 뭘 한 거지? 진공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연희 씨. 민우 씨가 불렀습니다. 네? 웃고 계세요. 네? 저는 무의식 중에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봐요. 연희 씨가 웃는 거. 그 말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어쩌면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민우 씨도 웃으세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웃는 거 못 봤어요. 민우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해질 무렵 우리는 마침내 모든 씨감자를 다 심었습니다. 100평 밭이 정갈하게 정리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연희 씨. 민우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요. 연희 씨가 잘하셨어요. 처음인데 포기하지 않고. 그의 칭찬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30년간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습니다. 민우 씨,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감자전이라도 부쳐드릴게요. 순간 민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왜요? 혹시 제가? 아니에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내일 봐요, 연희 씨.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아내를 잃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린 비슷한 사람이구나. 상처받은 사람들. 한 달째. 4월이 끝나갈 무렵 밭에 작은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자 싹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밭에 나가 싹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이것들은 자라고 있어. 매일 조금씩. 나도 자라고 있을까? 어느 날 아침 밭에 나갔다가 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반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싹이 잘 나왔네요. 네, 매일 보는데도 신기해요. 처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생명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는 밭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도 30년째 농사 짓지만 아직도 싹이 트는 순간은 설레요. 그날 민우 씨는 제게 자신의 사과 농장을 보여줬습니다. 반 위쪽으로 올라가니 넓은 사과 농장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그루의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와, 2,000평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키운 나무들이죠. 사과나무들은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지만 가지마다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5월 초면 꽃이 필 거예요. 그때 오세요. 장관이에요. 꼭 올게요. 농장을 둘러보다가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민우 씨 집이에요. 네.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그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 씨 집은 제 집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민우 씨와 아마도 돌아가신 부인일 것입니다. 사진 속 부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끓여올게요. 민우 씨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민우 씨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런 표정을 짓던 사람이었구나. 민우 씨가 녹차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직접 재배한 녹차예요.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연희 씨. 네? 여기 와서.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운가? 서울에서보다 외로운가?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나는 없었으니까.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그때도 외로웠다는 걸 알았어요. 네? 함께 있었지만 진짜 함께였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농사일에만 매달렸고 아내는 집안일에만 매달렸죠.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야 알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제 손을 잡고 고마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해요가 아니라.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부부였지만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구나. 나도 마찬가지였어. 30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민우 씨. 네? 우리. 이제부터라도 외롭지 않게 살아요. 그 말에 민우 씨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민우 씨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네, 해봅시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민우 씨는 제 밭일을 도와줬고 저는 그의 농장 일을 거들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박연희로. 밭의 감자싹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말대로 5월 초가 되자 사과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우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희 씨 사과꽃 보러 가요. 지금요? 지금이 제일 예쁠 때예요. 농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사과꽃은 1년에 딱 일주일만 피어요. 그래서 더 특별하죠. 농장에 도착하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수백 그루의 사과나무가 온통 하얀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꽃잎들. 바람이 불 때마다 꽃향기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와, 이런 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쁘죠? 민우 씨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30년간 봐왔지만 해마다 새로워요. 저는 천천히 나무 사이를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머리에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민우 씨가 나무 한 그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나무는 제가 태어난 해에 아버지가 심으신 거예요. 56년 된 나무죠. 나무도 나이를 먹는군요. 네, 사람처럼요. 늙으면 열매도 적게 열리지만 맛은 더 좋아져요. 그는 나무 기둥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열정은 줄지만 깊이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민우 씨 손목은 괜찮으세요? 며칠 전부터 민우 씨가 왼쪽 손목을 자주 주무르는 걸 봤습니다.
아, 이거요? 괜찮아요. 오래된 통증이에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갔죠. 힘줄이 약해졌대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의 표정은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과 작업 들어가야 하는데 좀 걱정이에요. 적과 작업이요? 사과가 너무 많이 열리면 작고 맛없어져요. 그래서 꽃이나 열매를 솎아내야 해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저 요즘 농사일 좀 배웠잖아요.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민우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지만 적과는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꽃을 남기고 어떤 걸 따내야 하는지. 그럼 가르쳐 주세요. 배울게요. 민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인력을 구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일할 사람도 없어서. 물론이죠. 대신 일당은 받을게요. 네? 공짜로 일하면 민우 씨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민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하루 10만 원 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아니요. 요즘 농촌 일당이 그래요. 그리고 연희 씨는 그만큼 일 잘하세요. 적과 작업 시작.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아침 7시에 민우 씨 농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우 씨는 이미 사다리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연습해 볼게요. 이 나무로요. 그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사과꽃은 한 송이에 56개씩 뭉쳐서 펴요. 이 중에서 중심화, 그러니까 가운데 꽃만 남기고 나머지는 따내야 해요. 그는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꽃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바깥쪽 꽃들을 떼어냈습니다. 힘을 너무 주면 중심화까지 떨어져요. 살짝만. 저는 그의 시범을 보고 따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서 꽃송이가 통째로 떨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중심화만 남고 나머지가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잘하시네요. 민우 씨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1시간쯤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나무 위쪽의 꽃들을 따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농장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나. 점심때가 되자 민우 씨가 불렀습니다. 연희 씨 점심 먹어요. 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놓고 도시락과 물을 준비해뒀습니다. 제가 싼 거예요. 맛없을 거예요. 도시락을 열어보니 주먹밥과 김치, 계란말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과꽃 향기가 감도는 나무 아래에서 먹는 점심은 특별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연희 씨는 서울에서 뭐 하셨어요?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저요. 그냥 주부였어요. 30년간. 30년이면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긴요.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다였어요. 그것도 일이죠. 민우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인가요? 당연하죠. 누군가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3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일을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이었죠. 민우 씨는 부인한테 그런 말 해줬어요. 민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요. 그래서 후회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연희 씨. 네? 고마워요. 도와줘서. 저야말로요. 일도 배우고 돈도 벌고. 돈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죠?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니요. 민우 씨랑 같이 있는 게 좋아서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민우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좋아요. 연희 씨랑 같이 있는 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과꽃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2주간의 작업.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농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우 씨와 함께 사다리에 올라 꽃을 따내고 점심을 먹고 오후 5시까지 일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몸이 적응했습니다. 팔에 근육이 생기고 손에는 굳은 살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민우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순간 민우 씨가 달려와 저를 받쳐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팔에 안긴 채로 저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거칠게 그을린 피부 주름이 패인 눈가,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민우 씨가 먼저 손을 놨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안 돼요. 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던 그 느낌. 그의 체온.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주간의 적과 작업이 끝난 날 민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연희 씨, 오늘은 제 집에서 저녁 먹어요. 고생했으니까 제가 대접할게요. 제가 뭘 준비해 갈까요?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냥 오세요. 저녁 7시 저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치장을 하다니. 하지만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제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우 씨 집에 도착하자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서둘러서요. 솜씨가 없어서. 제육볶음,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투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사 이야기, 마을 이야기, 날씨 이야기. 민우 씨가 냉장고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냈습니다. 한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연희 씨. 민우 씨도요.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연희 씨. 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왜 이혼하셨어요? 무슨 일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20년간 바람을 폈어요. 회사 후배랑. 20년이요? 네. 제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아요. 알게 되면 뭔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 민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잔에 막걸리를 따라줬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퇴직금 일부를 그 여자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바보로 만들겠구나. 아이들은요?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참지 아빠도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30년간 키운 자식들이 그러니까. 허탈하더라고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여기 와서 오히려 살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연희 씨가 와서 저도 살 것 같아요. 그의 눈빛 제시도이 계속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5년간 얼어붙어 있던 눈빛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간 그냥 살았어요. 농사 짓고 밥 먹고 자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연희 씨가 와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 네? 저도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외롭지 않은 거. 누군가와 말을 안 해도 편한 거.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거. 민우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연희 씨, 저는 그때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씨가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누가 왔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이. 현관으로 나가는 민우 씨를 따라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회사에서 휴가 나와서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심심하실까 봐. 준혁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아, 이분은 옆집에 사시는 박연희 씨야. 적과 작업 도와주셨어. 나. 준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나레이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드님이 오셨으니까. 아, 연희 씨.
수고하셨어요, 민우 씨. 내일 뵐게요. 서둘러 민우 씨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우 씨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당연히 반대하겠지. 엄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막걸리 때문인지 아니면 민우 씨의 손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밭에 나갔지만 민우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그가 바둑에 나타났습니다. 연희 씨. 네. 아드님은 잘 계세요? 네. 어제는 죄송했어요. 아니요. 가족이 찾아왔는데 당연하죠. 민우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이가 뭐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드님 말이 맞아요. 우리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연희 씨. 괜찮아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뭘 하려는 건지. 민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5년간 아무 감정 없이 살았어요. 그냥 기계처럼. 그런데 연희 씨를 만나고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민우 씨. 천천히 가요. 준혁이도 설득하고 마을 사람들도 이해시키고.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우 씨 내일도 오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 민우 씨가 제게 했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매일 올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을까? 나이 50이 넘어서 새로운 사랑을.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민우 씨는 아들 준혁과 함께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연희 씨, 저희 아들이 인사드리고 싶대요. 준혁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무례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많은 도움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준혁의 눈빛에는 아직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세 사람이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돌아간 후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혁이도 저도요. 서두르지 말아요. 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민우 씨 집. 불이 꺼져 있었지만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5월 중순 제 밭에 감자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 보라색 꽃이 밭을 수놓았습니다. 연희 씨, 감자꽃 폈어요. 아침 일찍 밭에 나갔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우 씨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예쁘게 폈네요. 제가 키운 거예요. 제가. 저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민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캘 수 있어요. 정말요? 네. 6월 중순쯤이면 돼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밭에 나가 감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꽃이 지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민우 씨와 함께 밭을 돌보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들이 일상이 됐습니다. 준혁은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준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5월의 밤.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민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연희 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대로 요리해 볼게요. 네, 좋아요. 7시에 오세요. 저는 오후 내내 준비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다가 멈췄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52살이 이러고 있어? 하지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습니다. 저녁 7시 민우 씨 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연희 씨?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니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러웠습니다. 삼겹살구이, 파전, 무침 몇 가지, 그리고 와인 한 병. 와인까지. 면 소재지에서 샀어요.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요? 민우 씨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 씨가 여기 온 지 2달 됐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죠. 3월 22일이잖아요. 그는 와인을 따랐습니다. 건배하죠. 연희 씨의 새 출발을 위해. 민우 씨의 새 출발도요. 와인잔이 부딪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와인 때문이었을까요? 연희 씨는 서울이 그립지 않으세요? 전혀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뭐가 좋으세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가 있으니까요. 민우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연희 씨가 있어서. 이 집이 집 같아요. 네? 5년간 이 집은 그냥 잠자는 곳이었어요. 집이 아니라. 근데 연희 씨가 오시고 나서 집에 오는 게 기다려져요. 와인이 더 들어갔습니다. 한 잔, 2잔.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대화가 끊겼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씨. 네? 밖에 나가볼까요? 사과꽃은 다 졌지만 밤 공기가 좋아요. 우리는 농장으로 올라갔습니다. 5월의 밤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달은 없었지만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사이를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우 씨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 씨. 네?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는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연희 씨를 좋아해요. 남녀 간의 그런 감정으로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년간 잊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조차. 그런데 연희 씨를 보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직 2달밖에 안 됐으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민우 씨.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저는 그의 말을 막고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민우 씨를 좋아해요. 52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남편한테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 없었어.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구나. 민우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연희 씨.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30년간 의무처럼 했던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입술을 떼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욕망이 보였습니다. 연희 씨, 집으로 갈까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잣말. 나, 지금 뭘 하려는 거지? 하지만, 하고 싶어. 민우 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방으로 갈까요? 민우 씨가 속삭였습니다. 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우 씨가 불을 켜려고 하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은 켜놔요. 네? 보고 싶어요. 민우 씨를. 불이 켜진 방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원피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리세요? 네. 오래됐으니까요. 저도요.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민우 씨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서툴지만 격렬하게 벗겨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우 씨의 몸이 제 위로 겹쳐졌습니다. 연희 씨, 아프면 말해요. 괜찮아요. 계속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와의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의 체온.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원하는 거구나. 끝나고 나서 우리는 땀에 젖은 채로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 씨, 후회 안 해요? 후회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산 것 같아요. 민우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요. 5년 만에.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느껴봐요. 어떻게요? 완전히. 살아있다는 느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사과나무를 흔들고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52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우 씨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우 씨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진짜였구나. 꿈이 아니었어. 조심스럽게 일어나려는데 민우 씨가 눈을 떴습니다. 연희 씨. 깨웠어요. 죄송해요. 아니요. 그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꿈 아니죠? 아니요. 진짜예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아침 해드릴게요. 민우 씨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옷을 주워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관계는? 그날 오후 저는 장을 보려면 소재지로 갔습니다. 포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인사했던 이장님 부인이었습니다. 어머, 박신의 손녀 아니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농사일은 좀 익숙해지셨어요? 네, 덕분에요. 강민우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 순간 이장님 부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민우 씨가요. 그 집이랑 가까우시니까 그러시겠네요. 네, 옆집이라. 민우 씨 딱하죠. 젊은 나이에 혼자 돼서. 아드님도 서울 있고. 네. 근데 요즘 민우 씨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장님 부인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나레이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그래요. 또 봬요. 벌써 눈치챈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칠 후. 그날 이후로도 민우 씨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가끔은 민우 씨 집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슈퍼에 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혹시 박연희 씨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유미숙이에요. 마을 이장님 딸이고요. 유미숙. 민우 씨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민우 씨 부인의 친구였다고.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유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민우 오빠 자주 보시죠? 네. 이웃이라서요. 이웃. 유미숙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민우 오빠는 제 친구 남편이었어요.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녀의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별 뜻 없어요. 그냥 민우 오빠가 혼자 계시니까 이것저것 도와주시는 거겠죠? 그녀는 제 밭을 둘러봤습니다. 그나저나 감자 잘 키우셨네요. 민우 오빠가 도와주셨나 봐요. 네. 민우 오빠 농사는 정말 잘 지으시거든요. 아무한테나 안 도와주시는데 박 씨한테는 잘 도와주시나 봐요. 그녀의 말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박 씨. 여기는 서울이 아니에요.
작은 마을이라 소문 금방 퍼져요. 무슨 소문이요? 글쎄요. 아직은 소문이 아니니까. 소문이 되지 않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유미숙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위협이야, 저건. 경고하는 거야. 저는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쉽지 않구나. 그날 저녁 저는 민우 씨에게 유미숙 의제 시도이 계속 방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늘 유미숙 씨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민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숙이가요? 뭐라고 했어요? 조심하래요. 소문 날 수 있다고. 민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이는 복잡해요. 복잡하다니요? 제 아내 친구였는데 사실은 저를 좋아했었어요. 아내 살아있을 때도. 민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고 나서 몇 번 접근했어요. 저는 거절했고요. 그 뒤로 관계가 좀 껄끄러워졌죠. 그랬군요. 미안해요, 연희 씨. 제 때문에 불편하시겠어요. 아니요. 예상했던 거예요. 작은 마을에서 우리 같은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 씨, 저는 상관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든. 민우 씨. 여기서 평생 살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연희 씨와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가 힘들면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이 사람 진심이구나. 민우 씨, 저도 괜찮아요. 우리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조심한다고 해도 이미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민우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돼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장에 가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수근거렸습니다. 서울서 내려온 여자가 민우네 집을 드나든대. 이혼녀라면서 남자 꼬시는 데는 도 같은 거 아니야? 민우네 마누라 죽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농협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던 이장님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보건소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염치도 없어. 민우네 아들 생각은 안 하나? 견뎌야 해. 이 정도는 예상했잖아. 하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는 민우 씨 집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9시쯤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연희 씨. 돌아보니 유미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 마을 부녀의 사람들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민우 오빠 집에서 나오시네요. 유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왔어요. 문제 있나요? 문제요? 당연히 있죠. 우리 마을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부녀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서 와서 우리 마을 사람 꼬시고 과부 옆에 호랍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야 했어. 이혼녀가 뭐라고 감히. 말들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이웃으로. 이웃? 이웃이 밤 9시에 남자 집에서 나와요. 유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박 씨가 민우 오빠 집에서 밤 보낸 거. 여러 번 봤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감시하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그게 어쨌다는 건가요? 우리 둘 다 성인이고 자유로운 사람인데. 자유? 여기는 서울이 아니에요. 유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예의와 체면이 중요한 곳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마을에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다시 서울로. 그래요. 우리 마을 더럽히지 말고. 부녀의 사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 살고 있어요.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제 집에. 누가 나가라고 할 권리 없어요. 권리? 그럼 우리도 권리 있어요. 당신을 따돌릴 권리. 유미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당신 상대 안 할 거예요. 장에서도 농협에서도 어디서도. 그녀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 씨, 저예요. 민우 씨였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 씨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이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으셨어요? 미숙이가 전화했어요. 연희 씨를 괴롭혔다고 자랑하듯이. 민우 씨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다신 연희 씨한테 그러지 말라고. 민우 씨,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우 씨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어. 이 마을에서는. 민우 씨. 네?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때요? 민우 씨가 저를 놓고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진정될 때까지만. 잠시만요. 연희 씨 그럼 지는 거예요. 저는 싫어요. 하지만 민우 씨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해요. 저 때문에 마을에서 따돌림 받으면. 민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연희 씨가 더 중요해요. 아들은요? 준혁 씨는요? 그 말에 민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이가 이 소문 들으면 더 반대할 거예요. 아버지가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다고. 연희 씨, 잠시만이에요. 잠시만 거리를 두자고요. 민우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어요. 연희 씨가 원한다면. 그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다시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도망치는 건가? 그날 이후 민우 씨와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밭에 나가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농장 쪽을 보면 그의 모습이 보였지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더 냉랭해졌습니다. 슈퍼에 가면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이것만 주세요. 12,000원이에요. 말 한마디 없이 계산만 했습니다. 장에 가면 상인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사과 얼마예요? 팔 게 없어요. 저기 있잖아요. 그건 예약된 거예요. 이게 따돌림이구나. 밭에 혼자 앉아 감자밭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수확할 때인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자유롭게 살려고 왔는데. 이게 자유인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연희 씨죠? 저 강준혁이에요. 민우 씨 아들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전화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농장 일도 손에 안 잡히신대요. 죄송해요. 박 씨 부탁 하나만 할게요. 네?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완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혁 씨 저는 마을에서 소문 다 들었어요. 박 씨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손가락질 받는다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누구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힘들어하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5년간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겨우 안정 찾았는데 다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민우 씨를 힘들게 하려고. 알아요. 의도는 없으셨겠죠. 하지만 현실이 이래요.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씨 서울로 돌아가세요.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예요. 아버지도 박 씨도 그리고 저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 집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떠나야 하나? 정말?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이 삶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이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절대. 6월 중순 감자를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혼자서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흙을 파자 통통한 감자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심고 키운 감자들이었습니다. 예뻐. 근데 왜 이렇게 슬프지? 혼자서 묵묵히 감자를 캤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민우 씨였습니다. 돌아보니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이 자랐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민우 씨, 보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일주일이 1년 같았어요. 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연희 씨,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네? 마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숨어 다닐 순 없어요. 당당하게 만나야 해요. 하지만 준혁 씨가. 준혁이는 제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민우 씨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연희 씨. 제발. 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낯선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연희야.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전 남편 김태수였습니다. 태수 씨? 찾느라 고생했어. 주소도 안 남기고 가더니. 민우 씨가 저와 태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연희 씨, 이분은? 전 남편이에요. 민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수는 민우 씨를 힐끔 보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희야,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도망 올 필요 없었어. 이제 그만 집에 가자. 뭐?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진심이야. 너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더라. 애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해. 애들이요? 아빠 편 들던 그 애들이? 미안해. 내가 애들한테도 잘 말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태수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늦었어요. 이제 소용없어요. 연희야, 30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요? 20년이에요, 20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년간 나를 바보로 만들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민우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이 가시래요. 그만 가시죠. 태수가 민우 씨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누군데요? 강민우입니다. 연희 씨의 친구고요. 친구? 태수는 비웃었습니다. 친구가 이런 식으로 안고 있어요. 다 봤어요, 조금 전에. 민우 씨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이혼하신 분 아니에요. 이혼했어도 30년을 같이 산 사이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 아니에요. 끼어든 게 아니라 연희 씨가 선택한 겁니다. 선택? 태수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연희야, 이 사람이랑 뭐가 있는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태수 씨,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남?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이야?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20년간 다른 여자 만나면서.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하지만 지금이라도. 싫어요. 이제 싫어요.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이 남자 때문이야? 이혼하자마자 바로 다른 남자 만났어?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당신은 내 아내였어. 였어요. 과거형이에요. 태수는 한참 저를 노려보더니 민우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습니다. 농사? 태수는 코웃음 쳤습니다. 연희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연희는 서울에서 30년 산 사람이에요. 이런 시골에서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건 연희 씨가 결정할 일입니다. 결정? 지금은 감상에 젖어서 그런 거예요. 곧 후회할 거예요. 태수는 다시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연희야, 정신 차려. 너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있어? 50이야, 52.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왜 고생을 자처해? 이게 고생이 아니에요. 이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네. 제가 원해서 선택한 삶이에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지금은 내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며칠 있다가 다시 올게. 오지 마세요. 다시는. 애들이 보고 싶어 한다니까. 수진이랑 동현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애들. 정말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걸까? 생각해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태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다시 가실 건가요? 서울로? 아니요. 저는 고개를 들어 민우 씨를 봤습니다.
절대 안 가요. 다시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애들이 보고 싶어 한다. 수진이, 동현이, 정말 나를 보고 싶어 할까?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끊기 직전에 끊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 엄마 잘 지낸다고? 새로운 남자 만났다고? 다음 날 아침 민우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우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 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흔들리고 계시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인간적인 거예요. 30년을 함께 한 가족인데. 민우 씨. 하지만 저는 기다릴 거예요. 연희 씨가 결정할 때까지.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이 시골집 사과농장 그리고 진심뿐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 씨가 주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어디 안 가요. 나는 뭘 원하는 거지? 정말? 그날 오후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 마을회관에 좀 나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박 씨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때문에요? 네. 이것저것 얘기할 게 있대요.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3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미숙이 맨 앞에 앉아 있었고 부녀의 사람들이 양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유미숙이 일어났습니다. 박연희 씨, 오늘 이 자리는 박 씨에 대해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예요. 의견이요? 솔직히 말할게요. 박 씨가 우리 마을에 계시는 게 불편해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 불편한가요? 박 씨가 민우 오빠랑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라니요? 밤에 드나들고 안고 그러고. 유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보수적인 마을이에요. 그런 걸 용납할 수 없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지. 시도이 계속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우네 마누라 죽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들이다니. 맞아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혼녀가 와서 마을 분위기를 망쳐놨어.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제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뿐이에요. 조용히? 민우 오빠 집에 드나드는 게 조용한 거예요. 유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다 봤어요. 민우 오빠랑 안고 밤늦게 나오고. 그건 저희 둘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는데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박 씨,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간단해요.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네? 박 씨가 계시면 마을이 시끄러워요. 제발 우리 마을 평화를 지켜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제 집이 여기 있어요.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그럼 팔고 가세요. 유미숙이 말했습니다. 제가 적정 가격에 사드릴게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세요. 거기가 박 씨한테 맞는 곳이에요.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마녀사냥이구나. 민우 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 씨도 원하세요? 제가 떠나기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우는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박 씨는 외부 사람이고. 민우는 잠시 헷갈린 거예요. 박 씨가 떠나면 정신 차릴 거예요. 민우 씨한테 물어봐야 해. 직접.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회관을 나왔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다시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수진이와 동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동현이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빠 편만 들어서. 아이들이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연희야, 봤지? 애들이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는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내가 정말 잘할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 서울로 가요.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 동현이도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키운 제 아이들. 제 피와 살을 나눈 아이들. 가족. 가족이라는 게 뭐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얼마나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일주일만요. 알겠어.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 그때 결정해줘. 태수와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그날 저녁 민우 씨가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분이 다시 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마을에 소문났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다고. 민우 씨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연희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돌아가실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민우 씨, 저는 괜찮아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해한다니요? 30년을 함께 한 가족이에요. 자식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도 알아요. 민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연희 씨한테 그만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족도 안정된 삶도. 민우 씨가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진심을, 사랑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민우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희 씨, 서울로 돌아가세요. 네? 마을 사람들도 원하고 전 남편분도 원하고 제 아들도 원해요. 저만 빼고 모두가. 민우 씨는 원하지 않으세요? 민우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연희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곁이든 다른 곳이든. 그게 대답이에요. 네. 민우 씨는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정하신다고 들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우 씨. 네? 후회 안 하세요? 저를 만난 거? 민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연희 씨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았으니까. 그는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연희 씨.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저는 밭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과 함께 살고 태수와 다시 시작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게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일까?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그 삶이야.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박연희는 없는 삶. 창밖으로 민우 씨의 농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농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다리에 올라 사과나무를 돌보고 밭에 물을 주고. 저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동현이에게서도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같이 서울로 올라가요. 애들. 진짜 나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엄마라는 역할을 원하는 걸까? 밭에 나가봤습니다. 제가 심었던 감자는 다 수확했지만 상추와 고추는 아직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떠나면? 그때 담 너머에서 민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준혁아. 아빠는 괜찮아. 걱정 마.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박 씨가 떠나시면 더 나을 거야. 마을도 조용해질 거고. 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 그런 거. 내 나이에 사치지. 혼자 사는 게 익숙해. 걱정 마. 저 사람.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응, 알았어. 주말에 올 거면 미리 연락해. 밥 해놓을게.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들렸습니다. 민우 씨의 혼잣말이. 연희 씨.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일주일째 되는 토요일 태수와 아이들이 다시 왔습니다. 차에는 짐도 실려 있었습니다. 연희야, 결정했어? 태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민우 씨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우리 집으로. 서울이 엄마 집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동현이도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네? 미안해, 애들아. 그리고 태수 씨. 이제 결정해야 해.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저는 안 갈 거예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엄마.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뭘 하시려고요? 살려고. 진짜로.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 때문이에요. 그 농부? 아니야. 나 때문이야.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엄마는 너희 엄마로만 살았어. 아빠 아내로만 살았어. 근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나로 살았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 가족은 중요해. 하지만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중요해. 박연이라는 사람도.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희야, 후회할 거야. 후회하더라도 제 선택이에요. 알았어.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 이게 마지막이야. 태수와 아이들은 차에 올랐습니다. 수진이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를 용서해줘. 용서는 무슨.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아무도 없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내 선택이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와 아이들을 돌려보낸 후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혼인말. 잘한 건가? 정말?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 씨? 민우 씨였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분이 오셨다면서요. 마을에서 봤어요. 네. 떠나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민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민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희 씨. 민우 씨,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든 아들이 뭐라든. 정말요? 네. 이게 제 선택이에요. 민우 씨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울 거 없어요. 제가 원한 거예요. 이게 맞아. 이 품이 맞아. 연희 씨, 내일 마을 회의가 있어요. 또요? 네. 저한테도 통보가 왔어요. 같이 나오래요.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인 것 같아요. 민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 같아요. 정면으로요? 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우리 관계를.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다음 날 저녁 7시 마을 회관.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민우 씨와 저는 나란히 앞에 섰습니다. 유미숙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우 오빠와 박연희 씨의 관계에 대해 마을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는 자리예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민우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박연희 씨와 어떤 관계십니까? 민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인 관계입니다. 회관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내 죽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혼녀랑 무슨 연인이야. 체면도 없어. 유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민우 오빠, 정신 차리세요. 언니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민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그래도 5년간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연희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순서가 있지.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지. 10년이요? 민우 씨가 반문했습니다. 저는 56살입니다. 10년 기다리면 66살이에요. 그때 가서 사랑하라고요. 사랑이 뭐가 중요해? 체면이 중요하지.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유미숙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이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전통이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전통인가요? 괴롭힌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민우 씨를 좋아하는 것 외에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혼녀 주제에 감히. 이혼녀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혼녀가 뭐가 문제예요? 제가 원해서 이혼한 거예요. 20년간 바람피운 남편한테서 벗어나려고.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저는 참았어요.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시부모 모시기. 제 인생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인생을 살겠다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유미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왜 여기 왔어요? 서울에서 살지. 여기가 제 외할머니 집이에요. 제 집이에요.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저를 싫어한다는 거. 하지만 저는 민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민우 씨를 사랑해요. 52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에 빠졌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연희 씨를. 민우 씨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의무였어요. 책임이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민우 오빠. 유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미숙 씨. 민우 씨가 유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우린 그냥 같이 살았을 뿐이에요. 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말했어요. 미안해요. 당신 인생을 빼앗은 것 같아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도 불행했다는 걸. 그럼 왜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만나요? 다시 살고 싶어서요.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어서요. 민우 씨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연희 씨와 함께요. 유미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우 오빠는 제가 지킬 거예요. 언니를 위해서라도. 미숙 씨, 솔직해지세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당신이 저를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아내 살아있을 때부터.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유미숙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건. 아내가 죽고 나서 당신이 접근했을 때 거절했죠. 그래서 화났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미숙 씨. 당신의 질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유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우 씨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56년을 살았습니다. 제 뿌리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마을의 체면보다 남의 시선보다. 그는 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든 욕하시든 저는 제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 씨, 정 그러시겠다면 마을 사람들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요?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민우 씨와 박연희 씨의 관계를 인정하시는 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역시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구나.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돌아보니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연장자인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집안 반대로 못 만났지.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할아버지. 인생은 짧아. 사랑할 때 사랑해야 해.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이혼이 무슨 상관이야. 그때 또 다른 손이 올라갔습니다. 5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늙으면 외로. 제시도이 계속. 저도 찬성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늙으면 외로워요. 민우 씨 심정 이해해요. 또 다른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천천히 하나씩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명 중 20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 마을 전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요.
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우리 마을 사람이야.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게 이웃 아니겠어?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찬성이 과반은 안 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네요. 민우 씨, 박연희 씨. 네. 마을의 공식 입장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인정은 하되 조용히 지내주십시오. 민우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유미숙은 분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레이션. 회의가 끝나고 김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박씨. 네, 할아버지. 행복하게 살아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회관을 나서는데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박씨.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행복하세요. 가끔 장에서 봐요.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민우 씨와 저는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연희 씨. 네? 정말 고마워요. 남아줘서. 제가 원한 거예요. 민우 씨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많이 못 드려요. 이 시골집, 사과농장, 그리고 저 자신밖에.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요? 네.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없어요. 민우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연희 씨.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긴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일주일 후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연희 씨. 준혁아 왔구나. 마을 회의 이야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준혁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연희 씨,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준혁 씨.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행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준혁은 민우 씨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5년간 고생하셨죠? 혼자 계시면서. 괜찮았어.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말수가 없어지셨잖아요. 웃지도 않으시고. 준혁아. 근데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웃고 계세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준혁은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연희 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제가 못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혁 씨. 저도 이제 인정할게요. 아버지의 선택을. 민우 씨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살아주셔서. 가족. 진짜 가족이 되는 건가? 준혁이 떠나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박연희 씨, 다음에 오면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알겠어요. 연희 씨. 준혁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연희 씨,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네.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기선 혼자 사는 게 더 외로운 법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저는 서울 서초구 가족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이혼 조정 서류가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불쌍하잖아. 아빠도 은퇴하셨는데 혼자 어떻게 살라고. 큰딸 수진이가 어젯밤에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28 대학 강사인 딸아이는 제가 아닌 아버지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 동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좀 참지. 3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이제 와서 뭘 그렇게 참으라고? 20년이야, 20년. 내 아빠가 그 여자와 만난 게. 조정위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연희 씨, 김태수 씨 들어오세요. 남편. 아니, 이제는 남이 될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보니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58세 대기업 상무로 은퇴한 지 석 달. 퇴직금 절반을 제게 주기로 하고 아파트는 제 명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하신 내용 맞으시죠?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없음. 네. 제 목소리였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 30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52년을 살았는데 이 얼굴이 내 얼굴이 맞나? 주름이 깊게 패인 눈과 힘없이 처진 입꼬리,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32평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짐을 싸서 동현이 집으로 갔고 저는 이제 이곳에 혼자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닦고 또 닦았던 마룻바닥,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았던 식탁, 아이들 사진이 가득한 액자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였지? 청소부? 요리사? 아니면 그냥 투명인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세 놓으려고요. 빠를수록 좋아요. 아, 네. 시세가 지금 3억 2천 정도인데 3억에 내놓으세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시골 내려간다. 외할머니 집 있던데. 걱정 마. 답장은 2시간 뒤에 왔습니다. 엄마 거기 집도 없잖아요. 제정신이세요? 제정신? 30년간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제 좀 정신 차리려는 거야. 일주일 만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급하게 내놓으니 바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30년치 삶을 박스 10개에 담았습니다. 옷까지 사진 몇 장, 책,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낡은 주소로. 그 주소록에서 저는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경남 산청군 금서면 지리 3길 47. 외갓집 주소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은 내 이름으로 해뒀다고 하셨던 그 집. 20년 넘게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나레이션. 3월 22일 저는 짐을 택배로 보내고 서울역에서 경남 진주행 KTX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2시간 반 후 진주역에 내렸고 다시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넘게 달려 금서면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세상이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높은 산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공기는 서울과 달리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오후 시인데도 해가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기, 지리 3길이 어디예요? 버스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아, 거기? 저 길로 쭉 올라가시면 되는디. 근데 거기 사람 안 사는디? 네, 제가 살려고요. 아이고, 서울서 오셨나? 거긴 한참 올라가야 하는디. 택시도 잘 안 가려 할기요. 기사님 말대로였습니다. 택시를 불렀지만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농가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밭은 황량했고 간간히 보이는 집들은 대부분 빈집처럼 보였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파서 멈춰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데 저 멀리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저게 외갓집이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마다 왔던 그 집.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감자국 냄새,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문은 낡았지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밀어보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기와 몇 장이 깨져 있었고 마루는 썩어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끊겼구나. 당연하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습니다.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낡은 장롱, 먼지 쌓인 밥상, 구석에 놓인 화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봤습니다. 다행히 물은 나왔습니다. 녹물이 한참 나오다가 맑은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먼지를 털어낸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산골의 밤은 추웠습니다. 외할머니가 쓰시던 두터운 이불을 꺼내 덮었지만 한기는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끄니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어둠. 창밖에서는 알 수 없는 벌레 소리,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52살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소리. 제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저는 벌떡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 플래시를 켜며 대답했습니다. 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씨 댁 손녀분이십니까? 네, 외손녀예요. 박연희인데. 남자는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옆집 사는 강민우입니다.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 도둑인가 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무뚝뚝한 인상,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기는 내일 한전에 연락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집 오래 비었었는데 혼자 사시게요? 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불빛 때문에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여기선 혼자 사는 게 더 외로운 법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옆집으로 오세요. 사과농장 하는 집입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선 혼자 사는 게 더 외로운 법입니다.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30년간 사람들 속에서 살았지만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남편 옆에서도 자식들 옆에서도 혼자였습니다. 더 외로울 수가 있을까? 이미 충분히 외로웠는데. 다시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까보다는 덜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떤 기계 소리 같았습니다. 얼떨결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일출이었습니다. 산 능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있었구나. 기계 소리는 옆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 강민우 씨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어제 사온 빵을 꺼내 먹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커피도 못 끓이고 그냥 생수로 목을 축였습니다. 8시쯤 되어 한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전기 개통하려고요. 경남 산청군. 신청자 성함이요. 박연이요. 신분증이랑 등기부등본 팩스로 보내주세요. 개통은 내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요? 오늘은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산간 지역이라. 결국 오늘 하루는 더 불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먼지를 쓸고 닦고 깨진 유리창은 신문지로 막았습니다. 낡은 가구들을 마당으로 내놨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30년간 청소기만 돌렸더니 손이 이렇게 약했나. 마당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데 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어젯밤 그 남자 강민우 씨였습니다. 담을 넘어 얼굴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 네. 빵 먹었어요. 빵?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10분쯤 지나 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 씨가 스테인리스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인데.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폐 아닙니다. 어차피 혼자 먹기 많이 끓였어요. 그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청소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저 가구들 제가 트럭으로 실어다 버릴까요? 마을에 폐기물 처리장 있어요. 그날 오후 민우 씨는 낡은 트럭을 가지고 와서
제가 정리한 가구들을 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선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민우 씨가 돌아왔습니다. 다 버리고 왔어요. 이거 드세요. 그는 사과 한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제 농장에서 키운 거예요. 작년 거라 좀 물러졌지만 먹을 만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받기만 하면 저도 도움받을 일 생기면 부탁하죠 뭐. 그는 담백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촛불을 켜고 민우 씨가 준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끓인 된장찌개와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구수하고 진했습니다. 사과를 하나 깎아 먹었습니다. 달고 아삭했습니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전기가 들어오고 집도 제법 사람 살만하게 정리됐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찾아와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장은 수요일 토요일에 서고요. 보건소는 면 소재지에 있어요. 박씨 댁 손녀가 왔다니까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그나저나 혼자 사시기 힘들 텐데 농사는 지으실 거예요. 농사요? 집 앞에 밭이 있잖아요. 그냥 놀리긴 아깝죠. 이장님이 가신 후 저는 집 앞 밭을 내려다봤습니다. 100평쯤 되어 보이는 밭이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농사? 나는 화분도 제대로 키워본 적 없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흙을 만지고 뭔가를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면 소재지 농협에 가서 호미와 삽, 장갑을 샀습니다. 점심을 먹고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호미로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또 물집이 잡혔습니다. 젠장,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민우 씨였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풀 뽑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뿌리를 확실히 뽑아야 다시 안 나요. 그는 제 손에서 호미를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민우 씨는 호미를 땅에 깊숙이 찔러 넣고 지뢰대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풀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봤죠?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가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뿌리가 뽑혔습니다. 잘하시네요. 아니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선생님은 무슨?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민우 씨라고. 그럼 저도 연희 씨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 씨 혼자 하시면 한 달 걸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폐 많이 끼쳤는데. 이웃이 돕는 게 당연하죠. 그날부터 민우 씨는 자신의 농사일을 마치고 제 밭을 도와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밭을 매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는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태어났을 때부터요. 5대째 여기 사는 집안이에요. 그럼 농사도 오래 지으셨겠네요. 네. 아버지 이어서 지금 30년쯤 됐네요. 가족은요? 순간 민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가 5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다녀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5년 됐으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 씨는 가족이 없으세요? 이혼했어요. 한 달 전에. 자식 둘 있는데 아빠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힘드셨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나레이션. 밭일을 하면서 저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서 매일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2주쯤 지나니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의 물집은 굳은 살이 됐고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핏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나 살아있구나. 밭에 풀을 다 뽑고 이제 무엇을 심을지 고민할 때였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정도면 초보자도 키우기 쉬워요. 민우 씨가 조언했습니다. 감자는요? 감자? 좋죠.
지금 심으면 6월에 캘 수 있어요. 다음 날 민우 씨는 씨감자를 한 자루 가져왔습니다. 제 밭에 남은 거예요. 이거 심으세요. 제시도 이 계속. 제 밭에 남은 거예요. 이거 심으세요. 얼마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웃끼리. 그날 오후 민우 씨는 씨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30cm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요. 씨감자를 넣고 흙을 덮어요. 너무 깊지 않게. 저는 그의 말대로 따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파고 씨감자를 하나하나 심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옷이 더러워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흙의 촉감이 좋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30년간 나는 뭘 한 거지? 진공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연희 씨. 민우 씨가 불렀습니다. 네? 웃고 계세요. 네? 저는 무의식 중에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봐요. 연희 씨가 웃는 거. 그 말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어쩌면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민우 씨도 웃으세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웃는 거 못 봤어요. 민우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해질 무렵 우리는 마침내 모든 씨감자를 다 심었습니다. 100평 밭이 정갈하게 정리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연희 씨. 민우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요. 연희 씨가 잘하셨어요. 처음인데 포기하지 않고. 그의 칭찬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30년간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습니다. 민우 씨,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감자전이라도 부쳐드릴게요. 순간 민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왜요? 혹시 제가? 아니에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내일 봐요, 연희 씨.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아내를 잃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린 비슷한 사람이구나. 상처받은 사람들. 한 달째. 4월이 끝나갈 무렵 밭에 작은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자 싹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밭에 나가 싹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이것들은 자라고 있어. 매일 조금씩. 나도 잘하고 있을까? 어느 날 아침 밭에 나갔다가 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반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싹이 잘 나왔네요. 네, 매일 보는데도 신기해요. 처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생명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는 밭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도 30년째 농사 짓지만 아직도 싹이 트는 순간은 설레요. 그날 민우 씨는 제게 자신의 사과 농장을 보여줬습니다. 반 위쪽으로 올라가니 넓은 사과 농장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그루의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와, 2000평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키운 나무들이죠. 사과나무들은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지만 가지마다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5월 초면 꽃이 필 거예요. 그때 오세요. 장관이에요. 꼭 올게요. 농장을 둘러보다가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민우 씨 집이에요. 네.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그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 씨 집은 제 집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민우 씨와 아마도 돌아가신 부인일 것입니다. 사진 속 부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끓여올게요. 민우 씨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민우 씨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런 표정을 짓던 사람이었구나. 민우 씨가 녹차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직접 재배한 녹차예요.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연희 씨. 네? 여기 와서.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운가? 서울에서보다 외로운가?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나는 없었으니까.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그때도 외로웠다는 걸 알았어요. 네? 함께 있었지만 진짜 함께였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농사일에만 매달렸고 아내는 집안일에만 매달렸죠.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야 알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제 손을 잡고 고마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해요가 아니라.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부부였지만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구나. 나도 마찬가지였어. 30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민우 씨. 네? 우리. 이제부터라도 외롭지 않게 살아요. 그 말에 민우 씨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민우 씨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네, 해봅시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민우 씨는 제 밭일을 도와줬고 저는 그의 농장 일을 거들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박연희로. 밭의 감자싹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뭔가 자라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